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새벽입니다. 준sek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관세 전쟁입니다. 그 바람에 이 증시는 금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3월 통상 전쟁 전후에 아시아 증시가 모두 줄줄이 급락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되는 4일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투자 심리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에서 한 달여 만에 꺼진 트럼프 거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역시 일면 헤드라인에 미 관세 전쟁 카운트다운으로,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국도 철차 반 무역전쟁 칼 빼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무역전쟁을 벌이게 됐다 이렇게 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불을 땡긴 이 관세 전쟁이 확진 양상으로 번지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28일 코스피는 3.4% 급락해서 2,530대로 밀렸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2.9% 하락을 했고 미국 나스닥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2.8%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패배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미국 경제를 약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판에 트럼프는 3월 4일 연기를 했던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4일부터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매긴 가운데 3월 4일부터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얹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52.7% 그리고 상계 관세 33.44%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가격이 2배가 된 겁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28일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빅3 경제권이 모두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40전이 오른 1463원 40전을 기록해서 2월 3일 1467원 20전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엄포로 끝날 줄 알았던 트럼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의 유탄을 한국 역시 맡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등 수출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장 이달부터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 자유무역에 기반을 했던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은 무너집니다. 이런 판에 우리는 지금 선장을 잃은 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일치 단결해서 머리를 맞대어도 이겨내기 힘든 경제 난국인데 오로지 권력만 탐할 뿐인 정상배만 우글댈 뿐인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전쟁. 그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체제 전쟁입니다. 어제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종로 그리고 여의도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1시 광화문에선 정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고 같은 시각에 여의도에선 세이브코리아가 주최를 한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최고 6만 4천 명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5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경찰은 비공식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 12만 명이 모인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 광화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한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고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였죠. 손윤보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해서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사 강사라고 하더군요. 전한기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것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공수처,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독일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행정 권력을 빼놓고 다 점령을 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치주의가 부활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열렸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서는 이재명을 비롯해 야 5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경찰 추산 최고 18,000명으로 탄핵 반대 집회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유사 좌파들의 손에 넘어가 이 정상배들이 내놓고 버리는 수탈의 나라로 가느냐. 체제 전쟁을 정확히 정의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이 벌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그 수탈의 나라를 약간이나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차라리 이 나라가 좌파의 나라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나라는 좌파의 나라라기보다 정상배들이 벌인 수탈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이 나라였다. 그들은 권력을 탐했고 전국에는 그 권력이 사리사욕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나는 심지어 9.19 군사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할 때 우리가 나보다 못한 통치자를 뽑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의 그런 온갖 범죄 혐의를 눈 감고 적폐청산을 하지 않자 9.19 군사합의 기념식을 벌이면서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연단에선 어느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꿈이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얼가미를 씌워서 사라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현장입니다. 아직 TV뉴스에서 제가 들었던 이 말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좀 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안전 피해는 사라졌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이 명리만 탐하는 유사 좌파들과 때 아닌 체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2시간 뒤에 국회가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이에 순응하여 해제한 것은 과연 내란죄인가? 둘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동훈은 이를 불법계엄으로 단정을 했고 민주당은 곽종건의 진술과 홍장원의 메모를 근거로 내란죄로 단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에 이에 불응을 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관할을 어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2차례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역시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왜 발부한 것인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은 불법영장 발부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과 공수처 오동훈은 내란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던지는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상계엄 남용이 내란죄라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과 특검을 남용해서 국가를 마비시킨 것은 내란죄인가 아닌가? 자, 둘째 질문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오동훈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들이 이에 동조를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내란죄인가 아닌가?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질문들은 모두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나와야 할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질문에 아주 쉽게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상식인이라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내란죄가 될 수 없지만 만약 이를 내란죄로 본다면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국헌문란의 폭동으로 내란죄가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동훈과 공수처 검사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체포, 구속을 한 행동은 공무원이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그 대상이 통치권자인 대통령인 이상 여기에 관련된 오동훈을 비롯한 검사들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모두 내란죄 공범들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재판 중에 국회 소추단은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내란 행위만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부합한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장난이 가능하다고 칩시다. 이 경우 소추안이 원소추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각하 대상입니다. 또 헌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통치행위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수 헌법학자는 국가긴급군인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에 그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그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통치행위 이론을 따른다면 역시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 대상입니다. 셋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있은 뒤에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탄핵소추안은 197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은 부결이 아닌 표결 불승립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 부결이 옳다면 이 동일회의안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붙인 뒤에 재직 3분의 2를 넘는 204명이 찬성했다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사부결의 원칙을 어긴 것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이라면 두 번째 가결은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헌법재판소 역시 각각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칩시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의 발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할 것인데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가? 바꿔 말하면 불법의 핵심인 국헌문란의 증거는 충분한가? 여기에 엄청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판사 쇼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본격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공수처가 은폐하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검찰은 공수처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이첩할 때 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수처는 국회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는 공용서류 언립과 방금 말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동행사 등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수사에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1월 10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4월 2일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명백히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이 공수처가 이첩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죄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받아보아 알게 됐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2월 21일 공수처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이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폐지를 한 지 불과 만 이틀과 몇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수처는 이미 내란죄 수사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 수사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이러한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재판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는데도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아마 김용현 피의자가 당사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만 오동훈 공수처장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공했으며 누락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답변을 보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외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잘못 답변했다며 사실상 허위 공문서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외부 파견 공무원의 답변이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2월 25일 기자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 공문은 공수처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습니다. 오동훈 차장이나 혹은 이 차장의 결재 후에 답변을 한 거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가 외부로 발송이 될 수 있는가요? 오동훈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채평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명이죠.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25일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기각이냐 인용이냐 하는 결정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는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소추안 핵심을 제외한 것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이 탄핵 소추안은 각하해야 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불법계엄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파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불법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심리로 볼 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건의 증언은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재명,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적은 홍 장군의 메모일시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과연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에 더해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처음 제시가 된 기준입니다. 불법의 중대성.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그때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됐겠죠. 그런데 불법의 중대성 문제로 탄핵해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은 탄핵 심판 대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의 비상계엄과는 달리 불과 6시간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이 동원된 계엄군의 숫자가 국회 280명 정도로 적었으며 계엄 과정에서 인명살상은 물론 별다른 물적 피해조차 없었습니다. 유리창 한두 장 깨진 게 있죠. 자, 그런데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범위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